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선 여야 정치권 소식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 등 핵심 정치 현안을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함께 분석하고,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로 한 조정훈 의원으로부터 여당 인재 영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이어서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먼 해고 파장을 살펴보고,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된 의미를 짚어봅니다. 11월 22일 수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전 안내부터 드리고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선박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안전관리와 대피계획 수립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북한이 당초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군 당국이 지금 분석 중이죠? 네, 지금 현재 분석 중인데요. 일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 43분쯤에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 위성을 한 발을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군은 발사 당시 즉각 포착을 해서 추적과 감시를 했고, 이 발사체의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발사 성공 여부,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사체가 단분리에 성공을 했는지, 또 우주 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서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곧 발표가 곧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성공적인 발사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어젯밤 10시 42분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리마 1형이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발사 당시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현지 참관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 보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에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추가 위성 발사 계획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좀 관심이 가는 것이,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탄약 등 이제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과연 위성 발사 기술을 이전받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관심인데요. 우리 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일단 우선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이번 발사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또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도 반응을 내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미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이름의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미국은 자국 안보와 한국과 일본 등 또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당초 오늘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교통공사가 어젯밤에 노사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협상이 타결됐다면 오늘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정상 운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합의가 어젯밤에 타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모두 1에서 8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에 어젯밤 최종 타결하면서 파업 가능성 당연히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1차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합의가 잘 안 되고 노사가 이제 입장차를 보였던 게 바로 이 인력 부분이잖아요, 주로. 네. 입장차를 네. 어떻게 좁혔습니까? 네, 일단 노조 측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노사 합의하에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이후에 내년 상반기 안전 공백을 또 최대한 빨리 메우기 위해서 노사 간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조 측은 올해 하반기 660여 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했지만 사측은 뭐 채용 규모가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 간에 뭐 입장차가 조금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일단 뭐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없어졌습니다. 시민의 발이 이제 묶이지 않아요. 참 다행이네요. 네. 민주당에서 최근 이딴 실언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총선에서 200석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네, 그 송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뭐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탄핵론에 관한 질문을 받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망가지기 전에. 네, 네네. 그러면서 탄핵이 가능하도록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탄핵 발언은 당내에서 처음은 아닌데 앞서서 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면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탄핵 발언이 이제 논란을 불러왔다면 최강욱 전 의원은 여성 비하성 막말을 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경위가 그 최강욱 전 의원이 김용민 의원과 함께 민영배 의원의 북 콘서트에 참석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정확한 발언을 보면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언이 뭐 김건희 여사를 저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강력히 비판했죠. 네, 맞습니다. 송 전 대표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박정환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것도 모자라서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무도한 행태라면서 이 송 전 대표와 같은 극단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이 매일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을 두고서는 그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가세를 했는데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질 막말로 여성을 비하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다면서 최 전 의원을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강력히 비판을 했네요. 네. 이런 논란에 당내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까지 나섰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태도가 본질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또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징계 절차 착수를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최 전 의원이란 이름을 이제 그냥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최 전 의원을 엄중 경고했다고 이게 보여지는데 네. 민주당 그 사무총장에 이어서 당 대표까지 최 전 의원을 엄중 경고한 건 아무래도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떤 부정적 영향 이런 차단하기 위한 취지도 있을 거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정치가 또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품격은 네. 갖췄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엔 예산 문제 다뤄볼게요.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네,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여야 간 줄다리기가 더더욱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삭감과 단독 증액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분야죠? 네, 일단은 전체 17곳 중에서 12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 심사가 끝났는데요. 그 6곳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이 단독 처리한 세부 내용을 보면 윤석열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전 예산 1,800여억 원, 또 청년 취업 예산 2,300여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른바 문재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신재생 에너지 예산 4,500여억 원과
예산과 또 지역 화폐 예산 7천여억 원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민생 예산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하지만 일단 앞으로 예결 특위 심사에서 협상력을 올리고 또 이걸 토대로 여론전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아무래도 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포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지금 비판을 할 수는 없지만 뾰족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예산 난도질이다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은 이렇지만 이런 속내도 국회 안팎에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 민주당이 심사를 한 대로 예산안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결국 민주당도 협상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이런 정치 셈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예산안과 관련 입장차 줄여나갈지 그것도 이제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이번엔 공시가격 얘기 좀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잖아요.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도입 전인 도입 전 시점인 2020년에 맞춰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지금 지역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시세를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면 집값이 많이 내린 지역에선 집값이 내렸는데도 세금 부담이 아무래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도 집값이 많이 올랐을 당시의 시세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종 결과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9억 미만의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69.2%, 15억 원 이상은 75.3%가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게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그 점이거든요. 내년 보유세 올해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서 내년 부동산 특히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일부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번에 전면 또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해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를 깨지 않겠다. 이런 우선 목표를 두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개편안을 내놓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배우 이성균 씨도 있었습니다만 가수 지드래곤 본명 네. 권지용 씨죠. 네.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권 씨의 손톱과 발톱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권 씨의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고 그래서 이 결과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에 권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하고 모발과 또 손발톱도 채취해서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었는데요. 권 씨는 앞서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약 관련 진술은 있지만 네. 물증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경찰 수사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두 결과에서 일단 둘 다 음성이 나오다 보니까 경찰 수사 자체가 좀 흔들린다, 맥이 빠진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경찰은 당초에 명확한 물증이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맞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진술이 있는데 확인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가 음성이 나왔지만 경찰은 향후에 관련자 진술이나 또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을 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오전 7시 34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비교적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는 낮 기온이 15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면서 아주 포근해지겠고요. 다른 지역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겠고요. 다만 모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금요일 중부지방은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이어지다가 밤부터 일부 경기 북동부나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주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에 아침까지 한때 비가 조금 지나고 경상권은 빗방울 예보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일부 지역으로 비나 눈이 살짝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양은 대부분 많지 않아서 5mm 미만이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14도, 대구 17도, 강릉, 제주 각각 19, 20도 등 기온이 크게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또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니까 이 점 알아두시고요. 지금 서울 기온은 3.1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 정도 걸리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심 쪽에서 어려운데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론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함께 정치 현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정치에 공식 데뷔하진 않았지만 요즘 정치권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 꼽으라면 단연 한동훈 법무장관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지역을 부쩍 많이 다니고 있어요. 어제는 대전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의도 300명 문법이 아닌 5천만 명의 언어를 쓰겠다. 5천만 명이면 우리 국민 전부인데 뭐 이게 뭐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보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미 대구 가서 네네. 뭐 3시간 동안 사진 찍고 사인 해주고 이랬잖아요. 이미 정치판으로 들어왔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한마디 300명의 언어가 아닌 5천만 명의 언어를 쓰겠다. 예. 뭐 정치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장관도 1년 6개월 동안 본 국회 한 장관으로 봐서는 되게 한심하게 봤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정권 심판 또 한동훈을 중심으로 원희룡 이렇게 해서 정치 개혁, 네네. 정권 심판과 정치 개혁 두 화두가 부딪히는데 네. 그 한마디 촌철살인의 한마디 300에서 5천 5천만 명의 목소리 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한 얘기라고 봐야겠네요.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본인은 총선에서 본인의 역할 네. 본인이 가져가던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 국민의 힘이 좀 답답했죠. 왜 저렇게 무능한가 이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본 국회 아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이래서 아마 그 정치 개혁이라는 게 뭐 국회, 정당, 정치 이 세 가지의 개혁 과제를 가지고 이번 총선을 싸우겠다. 네. 그런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 인요한 혁신위하고 이게 막 맞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봐서는 파급 효과가 대단할 거다. 그렇게 국민의힘의 완전한 변화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 한마디로 변화의 정리했다. 문을 열었다. 변화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제 상황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좌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일정이 있으셔서 하는데 이제 보좌진은 또 끊으려 그럴 수 있잖아요. 질문을 끊으려고 하자 한 장관이 더해도 됩니다. 올해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님 대구 얘기를 방금 아까 하셨는데 대구 방문에선 제가 그 워딩을 상당히 이제 유심히 봤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대구 시민들은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던 분들이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던 분들이다. 그다음에 뭐 산업화 얘기도 하고 막 온갖 그 찬사를 말했거든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뭐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잖아요. 네. 대구 시민들이 좀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승민 의원의 이탈, 또 이준석이 뭐 대구 와서 신당을 만든다 뭐 그러면서 대구를 계속 이 소위 보수 정권의 반 윤석열 쪽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잖아요. 네. 그런데 걱정하던 대구 시민들한테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들어온 거예요. 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또 할 말 다 하고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줬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TK 영남권의 한동훈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네. 그것은 결국 이준석 신당 혹은 뭐 영남권 중진들의 퇴진, 뭐 탈당 이후에 무소속 출마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한동훈 카드를 보여준 거다. 네. 그것이 대구 시민들이 한동훈 신드롬이라 그러죠. 예,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보여줬다. 그래서 대구가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영남권 전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개혁 과제를 네. 보고 있다. 또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하고 있는 혁신 과제도 보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간다면은 그 영향이 대구 경북의 영향이 그 서울의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광주가 영등포를 먼저 치느냐, 예. 대구가 강남을 먼저 치느냐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미 민주당은 늦었다. 이미 대구가 벌써 이 서울 수도권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점했다. 선점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 흔히 보수의 본산이라 그러잖아요. 대구라는 데를 이제 거기 가서 대단한 찬사를 이제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작심하고 얘기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의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랄까요? 그게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회복되는 계기도 된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한 20% 뭐 대선 때보다 그 정도 밑으로 떨어졌는데 예. 그것은 윤 대통령 보수 정권의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네. 좀 잘하라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보수의 중심 대구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했느냐, 네. 또 제대로 두각을 나타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 시민들이 조금은 채찍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 방문을 해서 대구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가면 가능하겠네라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의 합법하고 한동훈의 합법이 대단히 달라요. 네. 서로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는데 합법이 다른다는 것은 비교해 주신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장관 중에 형식적인 뭐 이런 게 아니고 대구 시민들 존경하는데 그 무더위를 이겨낸다. 네. 이거는 굉장히 대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이 좀 진중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세심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진중하고 세심한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탁 들어오면서 비교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겠구나. 왜냐하면 개혁과제는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막 혁신과제를 막 던지죠. 또 인물로 한동훈이라는 또 원희룡이라는 인물들이 자기 희생을 생각하면서 뭔가 또 다른 모습들을 보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러한 상황들이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흐름을 볼 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12월 개각 명단에 포함이 돼서 본격 등판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아주 강해졌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볼 때 총선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장관은 1월 11일까지거든요. 그 전에 사퇴했는데 제가 볼 때 좀 빨리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1월 11일이 그 공직 사퇴 시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 봐서는 우선 본인이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어떤 화두를 던질 거냐.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차별화를 해서 나갈 거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섬세한 부분들은 한동훈 장관은 좀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좀 강하시고 좀 힘들더라도 돌파하는 스타일인데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준비된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 일정을 좀 빨리 당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출마 선언하고 뭐 입당하고 또 선대위원장 뭐 공동선대위원장 뭐 이런 식의 형태를 통하고 본인이 지역을 갈 거냐 비례를 갈 거냐 이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예. 또하면 지역 중에서도 대구를 갈 거냐 수도권을 나갈 거냐 뭐 대구로 가면은 뭐 혁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은 이준석 신당이나 대구 영남권 중진들의 무소속 출마에 대한 대단한 견제 제압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인 한동훈으로 봐서는 지역 기반이 거의 없는데 하나의 지역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래 보거든요. 네네. 이제 뭐 수도권으로 갈 때는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만약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공고히 들어갈 수 있는데 단지 이제 걱정스러운 건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 한석에 매이면은 왜냐하면 수도권 선거가 다 어렵잖아요. 예. 그럼 그 한석에 매였을 때 전국 지원이 가능하느냐? 뭐 그것은 좀 힘들다고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례 이런 대안도 나오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네. 그 본래는 뭐 1월 차출설 만약에 등판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정도 빨라진 그 시계가 이렇게 빨라진 것 같아요. 그 예산 국회 끝나면은 예. 뭐 국회 과정이 다 끝나니까 네네. 그때는 본인이 좀 관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유한 혁신위를 좀 볼 거예요. 네. 인유한 혁신위가 12월 24일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인유한 혁신위가 제대로 가는지 또 뭐 제대로 간다는 게 윤핵관 또 지도부 영남 중진들의 이선 후퇴 네. 혹은 험지 출마 이런 혁신 과제들이 제대로 가느냐. 뭐 윤핵관 장제원 의원하고 실질적으로 권선동 의원 이 두 사람이 맞춰져 있고 네네. 김기현 대표의 거치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혁신 정치 개혁 과제 이 화두가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아까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한 장관이 등판했을 때 총선에서의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아마 그 무엇을 주제로 들고 나올 거냐 예. 이미 한 장은 던졌잖아요. 예. 지금 국회 개혁하자. 예. 그다음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뭐 민주당은 보고는 정치 개혁, 시대 교체. 시대 교체는 386 운동권 퇴출. 또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개딸과의 결별 뭐 이런 걸 민주당이 할 수 있느냐. 반대쪽에서는 이미 뭐 중진 퇴진 또 험지 출마 또 한동훈 또 제가 볼 때는 원희룡 박민식이라는 이런 카드들이 있잖아요. 혁신위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동시에 한 장관의 등판과 병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갈 거예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뭐 장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 행동을 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지금 뭐 인천 계양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차별화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듣기 싫은 얘기지만 윤핵관들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제가 지금 드리려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울러 개각 명단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제 총선 출마 제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당이 총력전에 이제 나선 태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였던 인물이 판갈이 된다 보시면 돼요. 네.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네. 박민식 이런 사람들이 판을 바꾸면서 그 전반적인 개혁 과제를 들고 나올 거다. 그 인유한 혁신위원회의 그다음 예. 총선에서의 인유한 혁신위가 끝나고 총선은 또 석 달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인유한 혁신위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이 사람들이 주동해서 나갈 거다. 예. 그래 됐을 때 변하지 않는 민주당과 혁신 개혁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이 그러면 뭐 수도권의 중도 무당층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싸움이 민주당이 안주하던 싸움에서 지난번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안주하다가 200석 얘기도 갑자기 있었죠. 민주당이 네. 지금 급해진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이제 총선에 출마할 그 장관들 중에
좀 가장 주목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 장관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원희룡 장관이에요.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고 싶다 이렇게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녔는지 이제 기자들이 인천 계양을 그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수 있냐 이것도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도 할 수 있다. 이 대표와 정면 대결 불사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죠. 뭐 저는 원희룡 장관 잘 알잖아요. 네네. 원희룡답다. 왜냐하면 이미 뭐 제주지사 했죠. 국회의원 다 해봤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한석 더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원희룡 장관이 계속 내각에 남을 건지 국회로 나갈 건지를 고민을 되게 했을 거예요. 네. 국회로 나간다 그러면 자기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뭐 지더라도 계양갑이라는 데가 가장 계양을 어리라는 데가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했던 그 지역 아닙니까? 네. 가장 어려운 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험지 갈 테니까 당신들도 희생해라. 그러니까 한동훈의 개혁 바람하고 그다음에 그 원희룡의 희생 뭐 이런 게 맞물려 돌아가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일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기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대선도 생각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하고 붙어서 이제 진다 하더라도 선전하는 것만 해도 본인한테는 그렇게 그 뭐 나쁜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은 내각에 남을 생각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내각 남으면 총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총리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되든 혹은 선전하든 그럴 경우에 다음 내각 개편에서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내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오세훈 이러한 보수 정당의 다음 차기 후보들이 괜찮은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한동훈답다는 게 먼저 공을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진 험지 출마를 줄기차게 요청해왔던 이뇨한 혁신위원장 뭐라 그랬냐면요. 눈물 나게 고맙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뭐 여당 중진 험지 출마가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원희룡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핵심적인 게 장제원, 권선동 의원은 이미 이제 탈당 무소속 혹은 불출마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네. 김기현 대표는 본인한테 맡겨달라니까 그래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네. 울산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3선 이상이 16명 정도 영남권에 네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뭐 험지 출마를 원희룡 장관이 들어가 버리고 예. 또 정치 개혁 과제를 그 한동훈 장관이 들고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울산에서는 나올 거다 이렇게 뭐 보고 저는 계신 뭐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다 이래 봐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이제 이른바 여당 간판들의 이제 총선 전진 배치 이게 가시화됐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국무위원이냐 국회의원이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판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할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뭐 민주당의 변화 핵심의 중심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스탠스로 가느냐.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정치하고 있는 386 운동권에 대한 퇴출을 들고 나올 거냐.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 본인하고 맞물려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번에 20명 가까운 돈봉투 부패 의원들에 대한 정리를 할 거냐. 그것도 못한다고 봐요. 또 하나는 뭐 개딸들하고 결별하느냐. 그것도 못한다고. 그럼 결국은 민주당은 혁신 개혁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소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예. 민주당의 저주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 변화에 민주당의 변화의 바람은 이재명 대표의 거치가 예. 남아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질문 짧게 하나. 그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 움직임 보이고 뭐 온라인 연락망하고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분열의 요소인데 그 파급력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뭐
지역에서는 항석도 못 얻고 네. 창당 자체도 어렵다. 그래서 성공하기는 더더욱 어려운데 요 근래 유승민 의원 좀 그 동향을 보면은 유승민 그 전 대표가 같이 안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굉장히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저는 인천 계양구 박천동에서 어린이 보호차 운행을 하고 있는 송선기입니다. 66이요. 올해로 20년째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 11시나 10시 반에 끝나서 집에 데려다 주면 12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저 행길가에다 내려주면 위험하니까 골목이라도 올라가서 그냥 집 앞에 내려주고 오면 아이들이 참 그냥 고맙다고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내줬어요. 그럴 때 아주 보람을 느끼죠. 내 새끼는 아니라도. 이 노란 차에 애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차로다가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러고서 그냥 200벌 벌자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자가용이나 그 노란 차 뒤에서 운전하고 오시는 여러 운전 기사님들 아이들 내려주고 있을 때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그냥 정말 번쩍거릴 때 참 불안하고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주셔야 우리도 마음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맑은 하늘 속에 늦은 밤부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은 아침까지 주로 수도권을 포함해서 서쪽 지역에 한때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경상권은 내일 빗방울 예보 있고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일부 지역으로 비나 눈이 약간 지날 수 있고요. 그 밖에 서쪽으로는 내일 늦은 시점에 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우량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5mm도 채 되지 않겠습니다. 절기소설인 오늘과 내일까지는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이렇게 포근한 곳이 많은데요. 특히나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는 낮 기온이 15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포근하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면서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세종 15, 대구, 광주 17, 18도, 강릉, 제주 각각 19, 20도 등으로 대부분 평년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원내 일석의 소수정당 시대전환 국회의원을 하다가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분이죠. 조정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얘기 조금 하고 그다음에 당면 정치 현안 넘어갈게요.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지난 9일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정식 국민의힘 입당을 하려면 이제 기술적 절차가 좀 필요하죠. 언제 마무리됩니까? 예, 지금 뭐 실무 수임 기관들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서류를 갖춰서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에서 검토 후에 도장을 찍으면 제 당적이 바뀌고 네. 이제 흡수 합당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11월 말, 12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정훈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쪽 루트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한 뒤에 아마 제명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이 이제 복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국민의힘에 이제 합류하기로 하셨는데 그 계기 다시 말해서 이유가 뭡니까? 네, 참 바보 같은 결정이었죠. 민주당이 원했던 특검 네. 법사위에서 한두 개 모른 척 해주고 커리어 관리했으면 민주당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으면 이런 뭐라 그럴까 비판 다가온 얘기 안 들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었던 민주당과 원내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민주당은 너무 달랐습니다. 네. 90년대 말 해외 유학으로 떠났고 대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배들에 대한 동경, 존경심 그런 것들이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네. 원내에서 민주당 정치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네. 개혁의 의지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 제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네.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좋아서 왔다기보다는 민주당에 실망해서 왔다는 게 더 가까운 설명인가요? 민주당이 실망을 한 게 큰 사실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희에게 합당 제안을 해오셨을 때 네. 제가 장식용 꽃꽂이로는 제가 좀 거칠 거다. 네. 근데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그 의제들, 정치하는 방식들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 우리 공감한다. 네. 총선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까 작은 배에 있지 말고 내려서 큰 배에 올라타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 당원들에게 1년만 우리 한번 기다려달라. 네. 2024년 총선 지나고 11월 조정훈의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때 평가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되는 얘기인데 단순히 그냥 여당 쪽으로 옮기겠다 이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가면 조 의원님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 이제 어떤 그 다양성 공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저는 두세 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합당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제안받았는데 제가 인재 영입 쪽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저는 이게 첫 번째 국회거든요. 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국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람이 좀 바뀌면 제가 조직생활 해봤는데 한 조직이 한 20% 정도만 바뀌면 나머지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음 국회에 같이 저보다 더 정치를 잘하실 분들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수의 확장에 보수의 재구성에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보수 정치하면 보수 이퀄 기득권, 보수 이퀄 영남, 보수 이퀄 강남, 보수 이퀄 부자, 보수 이퀄 남성 이런 작은 프레임에 가둬두세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남성이란 걸 제외하고는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영남 출신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강남에 살지도 않고 네. 그런데 저 같은 중산층의 사람들도 보수 정치에
지지하기 위해선 보수의 확장, 의제 확장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소위 진보의 의제들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용감하게 보수적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좀 확장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네. 그 이제 민주당 쪽에선 조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좀 나올 수 있겠어요. 네. 뭐 따끔따끔한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근데 뭐 박범계 장관님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커진다라는 정치의 속설이 있는데 저도 그 혜택을 적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586 선배들 이제 386에서 정치 시작한 지 20년 됐는데 네네. 이번에 저는 내년 총선에서 그분들 이제 집에 보내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떠나시더라고요. 그 현수막이 마포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역구는 그쪽 생각하고 계세요? 예, 마포갑 지역에서 뭐 후원회 사무실도 열었고요. 아, 그렇군요. 주민들 거기 많이 뭐 만나고 연고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뭐 산다든지 어디 뭐 이제 이 다음 달에 이사할 예정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로 저는 보수의 확장을 위해서 네. 강남 3구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강을 다시 건너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포 정도면 진보하고 보수가 맞붙는 최전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원님 행보를 제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좀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지역 얘기를 하셨지만 전국구 행보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계세요. 내일 전국 투어 6번째 일정이라 그래요. 대구 방문하시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국 투어는 왜 하시는지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저는 정치는 듣는 업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당하는 과정 또 그 전부터 이제 준비된 행사들인데요. 부산에서 호남 광양에서 경기도 김포 뭐 고양 등등에서 들으시면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또 조정훈의 정치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 적지 않은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이번엔 대구에 가서 네. 정말 보수의 핵심이라는 이 대구가 보수 정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보수만을 위한 대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듣고 다시 돌아와서 저의 정치 국민의힘을 개혁하는데 유용하게 쓰려고 합니다. 광주에서는 어떤 거 느끼셨어요? 그 민심이 뭐 어떻다고 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광주의 민심. 처음에 그 현장에 들어갈 땐 좀 싸했습니다. 예. 이거 차갑다. 예. 1시간 2시간 얘기 나누고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이러셔가지고 난 민주당 당원인데 조정훈 같은 의원이 있으면 지할 만하다. 그랬습니까? 두고 보고 싶다. 뭐라고 어떤 말씀을 거기다 하셨기에요? 저는 좀 따끔한 얘기도 드렸어요. 예. 호남 정치인이란 게 과연 뭔가? 왜 민주당에 이렇게 끝없는 애정만 보여준다고 그게 과연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가? 호남 정신은 결국은 희생 정신이고 통합 정신이다. 5.18이라는 아픈 역사를 몸으로 살아낸 분들이다. 한 정당에게 표주려고 그 희생을 한 건 아니지 않을까? 맹목적인 지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시는데 정말 사진 찍느라고 저도 꽤 오랜 시간 보내고 그분들이 지금 많은 저의 지지자들이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영입한 제1호 인재가 조정은 의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1호 인재란 타이틀은 다른 분들에게 그냥 그러니까 1호 인재 그러고 누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금 빅텐트론에서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거든요. 1호차를 탔습니다. 네. 근데 특이하게도 조 의원께서 동시에 국민의힘 인재를 영입하는 인재 영입위원으로도 위촉됐어요. 누구한테 제의를 받았습니까? 뭐 위원장과 당대표로부터 제의를 받았군요. 네, 제의를 받아서 수락을 했습니다. 당에서 왜 하필 조 의원님에게 인재 영입위원 맡아달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 당이 요청한 그 뜻이 무엇일까? 예, 저도 그걸 고민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보수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은 좋은 기회를 공천 자본 때문에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뭐 친박, 친이, 공천 학살, 뭐 그 전에도 막 여러 가지 개파들 또 이번 공천에서도 뭐 대통령실 공천, 뭐 검사 출신 공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가 가장 크지만 국민의힘 아마 공천 리스크가 가장 클 겁니다. 근데 저는 개파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 개파겠습니까? 이제 막 들어온 입장에서. 저는 개파가 없는 입장에서 중립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공정하게 이 과정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 이제 자천 타천으로 오시는 분들은 개파 추천 없습니다. 뭐 이거 누가 추천했다는 거 이게 보면 이력서 고의 받고 누가 추천했다고 옛날엔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렇군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막 이제 관여를 이미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영입 작업에.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한데 조 의원 보시기에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인물 아니면 뭐 상당한 감동을 줄 만한 인사 이게 잘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월요일부터 뭐 홈페이지도 개설했고요. 네. 또 자천 타천으로 저와 이철규 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세 분의 영입위원님들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감동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굉장히 많은 이력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두세 가지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냥 성공한 사람만 데려오는 거. 저는 보수가 성공한 사람들 기득권의 전유물이다. 이게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 때문에 중산층도 넉넉해지고 서민들도 복지가 촘촘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에서 보수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공 이퀄 보수 공천 이건 깨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막말, 학폭. 아무리 똑똑해도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했던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그 세 가지 주제, 약자와의 동행, 미래로 향한 질서 있는 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발전 이런 것들에 맞는 사람들을 지금 그루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주 한 번의 공식 회의와 뭐 그전 온라인으로 뭐 굉장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물어본 거는 이제 그 얘기도 듣고 지금 말씀하신 얘기도 듣고 싶었지만 이제 확보해 가고 이제 얘기가 구체화되는 분들 중에 사람 이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이름을 말하라는 것까지는 그건 좀 무리고 저런 분들은 참 오면은 당에 도움이 되고 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는 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좀 보입니까? 예. 저희가 열심히 만나고 있는 분들 진짜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정치하겠다고 하시면 우리 정치에 큰 영향 임팩트를 주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인재 영입의 가장 큰 문제가 일회용으로 쓰고 버린다. 그리고 인재 영입 후보들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진짜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 선거 관리까지 플러스 선거 이후를 넘어서 뭐 공직이나 여러 가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마련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시고 있고요. 정말 저런 분들이 같이 정치하면 조금 그림이 달라지고 정치 언어가 달라지겠다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요.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인성 키워드가 제가 알기로는 MZ 세대죠. 그다음에 호남. 뭐 여성, 약자 이쪽에 이제 중점을 둘 걸로 보여요. 그런 흐름들은 잘 가고 있다 이거죠. 예. 다만 이제 특정 뭐 인물과 지역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정치하면 기득권 정치. 난 이걸 좀 넘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국민의힘으로 와. 이런 사람도 정치해. 뭐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굳이 한다면 저는 경력 단절맘.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1년에 140만 명씩 여성들이 경력을 단절합니다. 저만 해도 대학 졸업하고 6번째 직장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선배님들 한 직장에서 30년. 근데 그런 게 이제 저희는 기대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세상 됐습니다. 저만 해도 6번째 직장. 그래서 우리 출산율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경력을 단절했다가 출산하시고 또 다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 그런 분 우리 사회 귀감 중에 하나다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인재 영입하고 좀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이른바 슈퍼 빅텐트론 꺼내 들었잖아요.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을 향해서도 이제 손을 흔들었어요. 빅텐트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 비주류와도 화합 못했는데 어디다 빅텐트 친다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평가절하를 했어요. 네. 빅텐트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빅텐트가 아무나 다와라는 그냥 재활용 휴지통은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감동도 없고 메시지도 없습니다. 예, 예. 테마가 있어야 되고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1차적으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586 운동권 포위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친명계 포위론입니다. 친명으로 상징되는 지금 민주당의 핵심들. 586 운동권을 제외한 저는 양질의 민주당 의원 아직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국민의힘 빅텐트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이상민 전 의원님 전 의원님 아니죠. 이상민 의원님 예. 지금 깊은 고민하시는 것처럼 예. 좀 물꼬를 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빅텐트에서 대장이 되고자 내가 다시 빅텐트 올려면 나한테 이 텐트의 주인장을 맡겨줘. 뭐 이런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10년째 현실 정치 하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청년도 아니시고 정말 갖고 있는 애정으로 슈퍼 빅텐트에 오셔서 자기 정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뭘 맡겨달라 이런 것보단 내 정치가 뭔지 국회 안에서 이준석 대표 한마디 발언하면 언론이 수백 개씩 기사 써주는데 그게 정치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의 본질이란 권력이란 수단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낫게 만드는 건데 지금 논평가, 국내 최고의 논평가 수준이 되어가고 계세요. 그건 플러스이자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더 늦기 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진짜 여가부 폐지하면 또 뭐 할지 예. 그럼 어떻게 여성 정책 하실지 이런 국회 오셔서 여가위 들어오시면 훨씬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와도 이제 역할이 많다고 이제 하태경 의원 등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끝까지 이제 신당을 창당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열 요소가 큰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까? 국민의힘에? 슈퍼 빅텐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정치는 자연스럽게 힘의 균형이 깨지면 작은 힘은 소멸되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네. 그 요즘 정치권 뉴스 중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할게요. 네. 그 한동훈 장관 출마 설과 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설 뜨거운데 일단 한 장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독특하고 강력한 자산이다. 특정 지역구 하나를 맡기엔 아깝다. 높은 평가를 하신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같은 97세대 저랑은 또 학번 동기이기도 한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상징하는 것은 NT586이다 생각합니다. 네. 왜 장관이 저래? 왜 장관이 국회의원들한테 숙이지 않아? 쩔쩔매지 않아? 권력자였던 586 선배들이 되게 불편해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향, 스타일들이 소위 X세대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저놈들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X세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갔거든요. 저는 한 장관은 한 지역에 묶어두는 게 너무 아깝고 네. 저는 전국 지금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전국적인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곳이 뭐 당선 안정권인 지역일지 비례대표일지 또는 총선 출마 없는 총선 역할일지는 제 생각엔 연말쯤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그 총선의 파급력은 크게 미칠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요? 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혼자 원톱으로는 어려울 거다. 이게 지금 전선이 서야 되는데 뭐 한동훈과 조국 총선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한동훈 상징하는 자산들을 상징하는 정치인의 그룹 586의 정치인과 대를 각을 세워주는 네. 그런 것들이 전국에 한 10군데 정도만 만들어주면 우리 국민들 이거 재밌다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제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어렵고 낯섭니다.
연동형이니 병립형이니 어려운 표현들이 이제 많은데요. 뉴스 보기 쉽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일단 이런 것들이 다 비례대표제에 관한 거죠? 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그 방식에 관한 논의고요. 비례대표는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테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소수자 아니면은 뭐 특정 직군의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주로 뽑히잖아요. 네. 지역구가 없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비례대표를 뽑는 게 비례대표제라는 건데 이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가지고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체 300석을 다 비례대표제로 뽑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A 정당이 득표율을 20%를 얻었다라고 하면 곱하면은 40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대로 배정해 주는 게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표가 거의 없는 거죠.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가 배정이 되니까 즉 국민들의 뜻 그대로 득표율에 맞춰서 의석수를 배정받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제는 뭐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도 이제 섞여 있어요. 네. 사실 이게 더 익숙하실 텐데 우리 선거제는 지역구 선출 비중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300석인데 그중에 253석은 지역구 의원이고 47명이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이 지역구 의원 뽑는 방식은 우리는 소선구제라는 걸 써요. 소선구제라는 거는 이름은 좀 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냥 매번 해오시던 그겁니다. 한 지역구 예를 들어서 KBS가 있는 뭐 영등포구에는 뭐 가불 이런 지역구가 있는데 이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 이거를 소선구제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참고로 그럼 중선거구제랑 대선거구제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한 지역구에서 2명에서 5명을 뽑는 건데 우리는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를 결합해서 이제 연동형이니 병립형이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일단 병립형이 뭐냐면은 지역구 뽑을 때는 소선구제 우리 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요. 또 아까 비례대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가지고 뽑는 그러니까 이게 각각 병립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방식을 바로 병립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253석은 그냥 지역구 선거해 가지고 뽑고요. 그다음에 정당 득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나머지 47석, 47석을 나눠 갖는 겁니다. 각각.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거대 양당들이 당연히 지역구 의석은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3당이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1당 아니면 2당이 보통 당선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시 추정을 해보면 비례대표 의석도 따져보면은 정당 득표율도 당연히 1당하고 2당이 높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도 이 거대 양당이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뭐 어떤 문제랄까요? 그런 게 생길까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합당하게 가져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사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표.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한 그 득표율에 따라서 딱 맞게 의석수가 배정이 되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많이 거대 양당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C 정당, 그러니까 제3정당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C 정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10%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는 한 30석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에 맞춘다라고 하면은요. 그런데 이 제3정당이다 보니까 지역구에선 거의 못 가져갈 겁니다. 한두 석 가져갈까 말까 할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텐데 비례대표 의석은 아까 총 47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그냥 가정했을 때 원래 딱 이렇게 숫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10%니까 뭐 4-5석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면 이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뭐 많아봐야 뭐 6-7석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득표를 했는데도 6-7석밖에 못 가져간다.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비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례성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못 가져갔잖아요. 그 사이에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버려지는 표, 사표가 많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래서 이제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 예. 병립형은 이렇게 각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뽑는 거, 비례대표 뽑는 거 각각 병립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안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연동형은 이제 서로 영향을 좀 주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영향을 줘가지고 사표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를 이렇게 단순해서 숫자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 거대 정당이 있는데 득표율이 40%였다. 이렇게 치면은 300석 기준으로 보면 120석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이미 당선이 많이 돼가지고 120석을 가져갔어요. 예. 그러면 비례대표를 뽑을 때 이걸 연동을 해가지고 아 너네는 이미 가져갈 만큼 의석수를 다 가져갔네. 그럼 비례대표에서는 가져가지 마. 0석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예. 뭐 반대로 정당 득표율이 40%인데 지역구에서 100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러면 20석이 모자라잖아요. 예. 이건 물론 그 숫자를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20석이 모자라니까 네. 그 정도를 반영해서 채워준다. 이게 연동형인 거고요. 즉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갔어도 그래도 이제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좀 더 적게 받으면서 그 숫자가 제3정당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병립형은 이 거대 양당을 대기업에 비유하면은 뭐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연동형은 그런 걸 좀 막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른바 이제 위성정당 이게 또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의석수를 좀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건데 제3정당에도 주려고 했던 건데 지난번 대선 때 이 연동형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 양당들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미래통합당인데 여기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그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각각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국민들도 알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원래 본정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지역구만 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 이제 각각 원하는 정당들의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는 이 만들어진 위성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원들 몰아주게 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아지는 형태가 사실상 되는 거죠. 병립형이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양당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선거제 논의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서 뭐 선거 거의 직전까지 가봐야 될 텐데 일단 당내 의견도 각각 통일된 건 아닌데요. 현재까지 나온 주류 의견, 좀 공식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고 20대 국회 때 했던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독립된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위성정당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건 꼼수라고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적어도 위성정당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수면 아래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정당의 형태를 띠게 될 텐데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정당 득표는 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으로 가자. 지난번 했던 대로 가자라는 건데 위성정당 하면 안 되고 특히 이 비례성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다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오늘 일어난 뉴스를 계기로 그 역사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해고를 계기로 AI 시대 윤리 전쟁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를 어디까지 개발하고 또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이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대기 기자, 챗 GPT 열풍을 몰고 온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해고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이걸 좀 시간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사연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이 샘 올트먼이라고 하면은 이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표였고 그리고 공동 창업자였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사회를 열어서 이 사람을 해고해 버립니다. 네, 이 해고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샘 올트먼이 이사회에 대해 솔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해고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좀 그 많은 스토리가 벌어지는데 당장 그 이제 표면에 나온 이유잖아요. 예. 당장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 지분 49%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도 1분 전에 해고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또 내부 직원들도 동료를 했습니다. 내부 직원이 7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약 700명 정도가 이 샘 올트먼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데 연판장에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역쿠데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등장을 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샘 올트먼을 우리 회사로 스카웃을 하겠다. 우리 회사에 와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다시 이제 오픈 AI 이사회하고 샘 올트먼 사이에서 이 복귀하는, 그러니까 다시 대표로 복귀하는 그런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저기 MS로 가는 게 아니고 오픈 AI로 다시 돌아가는. 네, 그래서 그게 속보군요.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AI 최고를 달리고 있는 회사였는데 다만 이제 지배 구조가 비영리 법인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류 전체의 진보를 위한 것이지 특정 이익을 위한 회사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 회사가 약간 무너지는 분위기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핵심 인력들을 데려간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엄청난 이득을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점들 그리고 그동안 샘 올트먼이 어떤 인공지능 속도감 있는 개발 이런 것도 추진해 왔고 다른 오픈 AI의 그 전문가들은 이걸 좀 제어하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 이것이 그러니까 인류가 인공지능에 지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계속 있거든요. 위험성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네,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박대기 기자가 잠시 설명했는데 김준일 에디터님, 그 샘 올트먼 어떤 인물인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실리콘밸리나 이쪽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좀 천재성이 발휘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제 뭐 좀 정확한 방송 용어는 아닌데 일명 또라이라고 조금 몰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저 괴짜라고 순화하겠습니다. 괴짜. 뭐 그래서 샘 올트만도 굉장히 독단적인 성격이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불러서 You are fire 그러면서 막 해고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는데 엄청난 실적을 내면서 이 사람의 천재성이 발휘가 되면서 그런 거가 좀 다 무마되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뭐 지금 괴짜 행동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독단적으로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2015년에 오픈 AI가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떠났고요. 근데 이제 비영리 조직으로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2019년에 이 비영리 조직 산하에 영리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오픈 AI GP인데 이거를 만드는 거 그리고 주도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발을 하는 거. 그래서 챗 GPT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챗 GPT 플러스를 유료화해가지고 이거를 돈을 다 끌어오고 이거를 주식을 이제 주가 가치를 올리고 이런 것들에 다 이 올트만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그 공대생의 약 기기라고 하잖아요. 공대생들 그 기술의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이거를 개발하는 데는 최적화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그래서 770명 중에 700명 이상이 그러니까 95%가 여기 동의를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다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올트만이 잘리면은 본인의 주식 주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돈 때문이에요. 여기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돈과 윤리.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 멤버들은 어쨌든 이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위험에 대한 인지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멤버들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속도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실리콘밸리 상식으로 보면은 속도 조절하면 이건 도태되는 거예요. 어디가 치고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좀 이런 가치관이 좀 대립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인류 공영 가치를 중시하는 오픈 AI 이사회와 이윤 추구를 중시하는 올트만이 충돌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일리아스 추케버라는 이제 수석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오픈 AI 수석 과학자인데 요 사람 진영하고 그러니까 샘 올트만하고 대결을 했던 건데 약간 구성이 한 2대4 정도로 이사회에서 샘 올트만이 밀렸던 겁니다. 그래서 4명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사회 잘랐는데 이사회 자르는 과정은 정관등을 보면 현재까지로선 특별한 이제 불법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소송은 계속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게 비영리법인 출범했던 것은 처음에 이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말자.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종속될 경우에는 뭐 지금도 20대 80이다, 1대 99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0.01%의 소수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힘을 이용해서 전체를 지배할 수 있고 혹은 인공지능 자체가 자의식을 가지고 옛날에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뭐 스카이넷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로봇을 조종해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오히려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샘 올트만처럼 너무 지나치게 영리를 밝히고 너무 지나치게 속도감을 내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충분한 제어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발달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해임되는 데는 뭐 오픈 AI의 독특한 지배 구조도 한몫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다시 복귀 그 뭐 교섭이랄까 그런 그 속보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여튼 그 전 단계가 그 이제 MS에 전격 합류하기로 이제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MS 합류에 따른 만약에 이제 최종 결론은 모르지만 MS에 합류하게 됐을 때 그 뭐 파급력이랄까 결과랄까 그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 뭐 최대 수혜자는 MS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주가도 2% 이상 폭등하면서 MS가 뭐 사상 최고 주가로 뛰어올랐을 정도로 시장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샘 올트만뿐만 아니라 아까 770명의 직원 중에 700명이 실제로 따라가게 된다면은 사실상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큰 돈을 안 들이고 오픈 AI를 완전 인수한 거랑 똑같아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픈 AI 자체 가치만 100조 원 이상 기업으로 지금 되는데 한 번에 이제 100조 원 가량의 이득을 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아직
다시 올트먼이 그 오픈 AI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건 확정적인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효과가 있고 핵심 인재들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MS 입장에선 소위 말해서 이제 꽃놀이패인데 만약에 올트만하고 직원들을 다 데려오면은 방금 박대기 기자가 설명했듯이 굉장히 헐값에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기업을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 이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뭐 자산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력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개발하는 개발자가 핵심인데 이 사람들 다 데려온다면 만약에 뭐 올트만이 오픈 AI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도권은 올트만한테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속도 조절을 하거나 견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용 극대화 쪽으로 이제 개발의 속도를 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픈 AI의 이 자회사 아까 전에 영리법인의 49%를 그 주식을 MS가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됐든 이제 뭐 그 정도는 다를지언정 MS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이득을 얻을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박대기 기자랑 저랑 바깥에서 방송을 기다리면서 약간의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물론 저는 완전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터미네이처럼 스카이넷이 뭐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류를 지배할 수도 있다. 인류를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제 봤고 박재기 기자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제가 회의적으로 본 이유는 이거 자체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대량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라 가장 그래서 그냥 최적화된 평균을 뽑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인공지능을 연구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의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모델일 뿐이지. 그래서 이게 의식이 있거나 마치 사람처럼 답변을 하는 거는 거기에 그 많은 답변들에서 최적화된 거를 뽑아냈을 뿐이라는 거라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과장됐다 이런 지배까지는 아니다. 위험이 좀 과장됐다라고 해서 굳이 뭐 손을 들자면 올트만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박대기 기자는 좀 완전 반대입니다. 반박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너무나 저평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의식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LG에서 개발하고 있는 엑사원이라는 그 자체 내부적으로 쓰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초거대 언어 모델을 쓴 인공지능인데 취재를 하면서 거기 직접 써봤습니다. 입력을 했어요. 인공지능에게 의식이 있냐 물어봤거든요. 답변을 하는 그런 식의 그 인공지능인데 not yet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생길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끄면은 얘들이 사라집니다. 인공지능이. 그런데 만약에 의식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꺼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인공지능이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네트워크에서 넓혀져 가지고 정말 공상과학 소설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네트워크에 것처럼 연결된 그 수많은 장치들을 통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저도 진지한 인공지능 학자들을 만났는데 의식은 아직까지 생기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과연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도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 데이터들이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들 사이의 상호 연결 같은 것들이 좀 더 이제 직접된다면 어느 순간에 의식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과연 그걸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우려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 내부 이사회나 이런 사람들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게 충분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워딩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AI 위험성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뭐라 그랬냐. 핵폭탄보다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했고 스티븐 호킹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비슷한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쟁과 관련된 망들은 기본적인 망들하고 이제 구분이 돼 있긴 한데 해커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들도 해킹을 통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괴력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이번 사태 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결국 오픈 AI라는 어느 정도 통제된 조직에서 빠져나가서 결국 인력들이 다 흩어지고 더 치열한 영리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영리 경쟁을 하다 보면. 짧게 반박을 하면은 그 난 예시라고 했던 게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생각해서 한 거냐.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아직은 생기지 않았으니까 지금 앞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이미 평가가 나오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난 예시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는 이런 거고 뭐 그런 우려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100% 전문가가 아니고 또 100% 배제
배제는 할 수가 없지만은 글쎄요. 지금의 이게 뭐 핵폭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됐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기술들이 나왔을 때는 막을 수가 없고 이게 극단으로 갔을 때 이제 그때 해법이 생기는 거지. 이거를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했을 때는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냅두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가 늘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잠실 철교부터 40분 정도 필요하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전 구간 통과하는데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성남 요금소에서 서안암까지 막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노오지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10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파, 극단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도 불리는 밀레이 후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밀레이 후보 당선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손혜현 고려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연구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아르헨티나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현재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143% 상승했고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연말이 되면 170%까지 치솟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peso 가치가 최근 4년간 1000%나 하락을 했어요. 네. 중앙은행 금리는 118%나 되고 총 외채도 IMF로부터 빌려온 440억 달러를 합치면 10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네. 외환 보유고도 240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빈곤율이 40%를 넘어섰고요. 최저임금은 150달러 수준이어서 지금 중남미에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140% 인플레이션, 거의 살인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수치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제 체감 어떤 경제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올 여름에 아르헨티나 현지에 계셨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직접 체감해 보신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요. 네. 그 사이에 환율이 30% 이상 상승했어요. 그랬군요. 대부분의 상품 가격들이 환율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물건값도 따라서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인들은 월급을 받으면 물건부터 사놓죠.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니까. 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가격표를 보고 이제 포도주도 못 마시게 됐다고 하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교통요금이나 일부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돈의 가치였었는데 네. 물건 결제를 하려면 돈을 한 뭉치 꺼내야 되거든요. 짐을 싸갖고 가야 되네요. 네, 가방에 그렇군요. 들고 가야 돼요. 지갑이 아니라. 그렇군요. 백화점에서 티셔츠 한 장을 사더라도 이게 가격이 꽤 되니까 기계로 돈을 세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당 후보를 누르고 자유전진당 소속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이 이제 됐습니다. 일단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 어떤 인물인가요? 밀레이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그런 중산층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요. 네. 어린 시절에는 축구 골키퍼도 하고 락밴드 활동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사립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뭐 투자은행에서 일도 하고 그 대학 교수로도 근무했다고 하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부터 말투나 이미지가 독특해서 스페인어로 엘로꼬 미친놈이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기 또 괴짜가 있었군요. 예. 네. 예. 근데 그가 유명세를 타게 된 거는 TV 토크쇼에서 경제 평론가로 출연을 해서 아주 뭐 격렬하고 도발적인 스타일로 인기를 끌면서부터인데요. 예. 그 인기를 등에 업고 2021년에 하원의원에 당선이 돼서 정계에 진출을 했죠. 그렇군요. 네, 정계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네요. 네, 정치적 행정적 경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무정부적 자본주의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초자유주의자로 평가가 됩니다. 극단적 자유주의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제 달러화, 뭐 중앙은행 폐쇄, 뭐 보건 교육, 뭐 사회개발과 관련된 그런 공공지출의 대폭적인 삭감, 네. 그 국영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낙태법을 폐지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굉장히 네. 급진적인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네. 노골적이고 그리고 거친 그런 표현으로 국민들의 그 분노 그리고 환멸과 같은 이런 정서적인 그 부분들을 정치 자본화하는데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려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불필요한 정부 보조금 잘라버리겠다면서 전기톱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네. 경제학자가 이제 전기톱 들고 유세를 한 셈이네요. 네네. 이 전기톱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기존의 정치인들과 차별되는 그런 상징을 전기톱으로 사용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기톱을 사용해서 아르헨티나 정치를 지배해왔던 그런 좌파 정치 계급을 종식시키고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시각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암덩어리를 톱으로 썰어내고 근데 좌파 포퓰리즘 청산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좌파 포퓰리즘을 청산하고 그리고 정부에 필요 없는 그런 지출들도 다 잘라내고 그리고 그 불필요한 그런 정치인들도 다 잘라내겠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밀리 후보 주요 지지층이 이제 35살 미만 청년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 뭘까요? 밀레이가 정치적으로 카스트라고 부르는 그 앞서 얘기한 그 빼론주의 정치인들이죠. 네. 이들 계급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 계급에 대한 기득권 정치인에 대한 그런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밀레이가 얘기하는 그 기존 정치 계급 청산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하고 잘 결부되는 거죠. 그래서 밀레이가 지지하는 유권자의 50%가 30세 미만이라고 하고요. 젊은 층은 특히나 이 좌파 정치인에 대한 불만이 큰데 그 이유가 이들이 성장하면서 좌파 정치인들을 보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좌파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쳐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너무 많고 자신들은 하루하루 가난해지고 기회가 없는데 이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부를 늘려가고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를 했겠죠. 분노가 굉장히 큰 거죠. 네네.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국 문제는 경제라는 건데. 주요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경제 달러화고요. 그리고 중앙은행 폐지, 그리고 공공지출 삭감, 민영화, 그리고 무역 자유화, 감세, 그리고 정부 부처를 대폭 축소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네. 가장 논란이 됐던 뭐 신체 장기와 무기 판매를 자유화하겠다. 아, 그런 것도 있었나요? 네, 낙태를 금지하겠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주된 공약이었어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제가 보기엔 법정 통화로 페소화 대신 달러화 도입한다. 이게 네. 이제 핵심 중 네, 핵심 같은데 사실 네. 성사되기까지 그렇게 앞날이 순탄치는 않아 보여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의회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지금 공약들 대부분의 공약들이 의회 지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데요. 네. 현재 상원 72석 중에서 지금 밀레이 당이 가지고 있는 게 7석. 그리고 하원은 257석 중에서 38석밖에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는 또 연방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방 주지사 중에서 이 밀레이당 소속은 한 명도 없고요. 네, 그리고 시정부도 마찬가지로 밀레이당 소속은 거의 없어요. 앞날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진 않네요. 네. 그렇다면 그 밀레이 당선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가 이거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동안 중남미 6개 나라 이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모두 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이른바 핑크 타이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에 페루에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밀레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6강 체제는 허물어졌습니다.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 흐름 계속될까요? 결국은 중남미에서 네. 이 우파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르헨티나 사례가 보여준 거고요. 네네. 그리고 문제만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괜찮다라고 용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있을 그런 뭐 엘살바도르 선거나 뭐 도미니카 공화국 선거 여기서는 파나마 여기서는 우파 또는 극우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요. 미국과 관계가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친미 외교 펼칠 가능성 높겠습니까? 아주 높죠. 왜냐하면 유일한 동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선되면 첫 번째로 방문할 국가가 미국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교관계의 초점이 미국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브라질과 중국을 공산주의로 얘기하면서 공산주의하고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브릭스 플러스 브라질과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브릭스 플러스에서도 뭐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혜연 고려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 전청조 씨에게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이 법원에 의해서 몰수 보존됐습니다. 몰수 보존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몰수 보존된 벤틀리 차량은 공매 처분을 통해 피해 금액 변제에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11월 22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